샬롬. 톰 소여의 모험 세 번째. 톰 베키를 만나다. 톰 베키를 만나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톰은 우울해졌다. 월요일만 되면 늘 그랬다. 학교를 다녀야 하는 고통스러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월요일이 될 때마다 차라리 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쉬고 나니 또다시 감옥에 갇혀 족쇄를 차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톰은 누워서 생각했다. 갑자기 병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가능성이 영 없는 것은 아니었다. 톰은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아픈 곳은 없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배가 조금 뒤틀리는 것 같았다. 톰은 희망을 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증상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잠시 뒤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톰은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다. 윗니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었다. 참으로 운이 좋았다. 막 신음을 시작하려던 잠이었다. 그런데 이가 아프다고 하면 이모가 당장 빼버리자고 달려들 테고 그러면 진짜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톰은 이는 당분간 미뤄두기로 하고 다른 것을 더 찾아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톰은 예전에 한 의사가 2주일이나 3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을 잃게 되는 병이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다. 톰은 아픈 발가락을 지켜들고 자세히 살폈다.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다. 톰은 매우 그럴듯하게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톰은 더 크게 앓는 소리를 내보았다. 그러자 발가락이 진짜 아픈 것 같았다. 시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숨까지 헐떡거렸다. 그러고는 잠시 쉬었다가 숨을 장뜩 들이마시고는 듣기에도 끔찍한 신음소리를 연거푸 냈다. 하지만 시드는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다. 톰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시드! 시드! 톰은 시드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다. 톰은 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시드는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더니 발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켜 앉으면서 짜증을 부렸다. 그리고 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톰은 계속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시드가 말했다. 형, 왜 그래? 형. 대답이 없었다. 형, 무슨 일이야? 형. 시드는 톰을 흔들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보았다. 톰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러지 마, 시드. 건드리지 마. 무슨 일이야, 형? 이모 불러와야겠다. 아니, 그러지 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오지 마. 아니야, 불러와야 해. 그런 소리 좀 내지 마. 형 끔찍해. 이런 지 얼마나 됐어? 몇 시간 됐어. 아야, 제발 건드리지 마. 시드 죽을 것 같아. 날 좀 일찍 깨우지 그랬어. 형, 그러지 마.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니까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쳐. 형 어디가 아픈 건데? 시드, 모두 다 용서할게. 끙 신음소리를 낸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다 용서한다고. 내가 죽으면 형 진짜 죽는 거 아니지? 그렇지? 그러지 마, 형. 죽지 마. 난 모든 사람을 용서할 거야. 시드, 모두에게 그렇게 전해줘. 그리고 내 창틀이랑 애꾸는 고양이를 새로 이사온 여자아이한테 전해줘. 그리고 이 말도. 하지만 시드는 재빨리 옷을 주워 입고는 벌써 가버리고 없었다. 톰은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진짜 아픈 것 같았다. 신음소리만 들으면 진짜 아픈 사람 같았다.
시드는 날듯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소리쳤다. 폴리 이모, 나와보세요. 형이 죽어가요. 죽는다고? 내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요. 쓸데없는 소리, 난 안 믿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불안해진 이모는 후닥닥 2층으로 올라갔다. 시드와 메리가 그 뒤를 따랐다. 이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간 이모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톰, 대체 무슨 일이냐? 오, 이모, 전 왜 그러냐니까? 어디가 아픈 거니 얘야? 아이고 이모, 전부터 쑤시던 발가락이 썩고 있나 봐요. 이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희미하게 울다가 또다시 울었다. 이모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톰, 너 때문에 10년 감수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일어나. 신음소리가 그치자 발가락의 고통도 사라지고 없었다. 톰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톰이 말했다. 폴리 이모, 정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고요. 얼마나 아픈지 이 아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이라고? 이가 어떤데? 하나가 흔들려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알았다. 이제 앓는 소리는 그만두고 입을 벌려봐. 정말 이가 흔들리는구나.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 메리, 가서 명주실을 가져오너라. 부엌 아궁에서 숯불 덩이도 가져오고. 톰이 말했다. 이모, 제발 뽑지 마세요. 이제 안 아프다니까요. 아파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뽑지 마세요, 이모.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기 싫다고요. 아, 그랬구나. 학교 빼먹고 낚시질을 가려고 이 소동을 벌인 거냐? 톰, 이모는 널 사랑한다. 그런데 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 이 늙은 이모 마음을 아프게 하니? 이모의 말이 끝날 쯤 그 뽑을 도구가 준비되었다. 이모는 명주실 한쪽 끝에 고리를 만들어 톰의 이에 걸고 다른 한쪽을 침대 기둥에 메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불덩이를 톰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들이댔다. 어느새 이는 침대 기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니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을 때 톰은 사내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윗니가 빠진 사이로 아주 멋지게 침을 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에 흥미를 느낀 많은 아이들이 톰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까지 아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아이는 열렬한 추종자를 잃고 그 영광도 빛이 발했다. 침을 해진 그 아이는 톰 소여처럼 침을 뱉는 게 뭔가 대단하냐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너 샘나서 그러는구나 하고 말하자 그 아이는 패배한 영웅처럼 슬며시 자리를 떠났다. 얼마 뒤 톰은 주정뱅이의 아들이자 마을의 어린 불랑자로 통하는 헤클베리 핀과 우연히 마주쳤다. 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지독히 싫어했고 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게으르고 법도 모르고 상스러우며 행실도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 할 것 없이 모두 허크벨리 핀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부모들은 허크베리 핀과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들은 몰래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심지어는 그의 처지를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톰도 제대로 된 집안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톰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허크벨리의 신세가 마냥 부러웠지만 어울리지 말라는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톰은 틈만 나면 허크베리와 어울려 놀았다. 허크베리는 어른들이 입다 버린 옷을 입고 다녔다.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어서 늘 다 떨어진 옷자락을 펄럭이며 다녔다. 모자도 너무 낡아서 갖다 버려도 시원치 않을 정도였고 가장자리가 다 찢어져서 초승달 모양으로 너덜거렸다.
코트는 걸치면 발꿈치까지 질질 끌렸고 코트 뒷자락에 달린 단추는 떨어질 듯 간댕간댕 매달려 있었다. 바지의 멜빵도 한쪽뿐이었으며 엉덩이 부분은 축 처져서 빈 푸대를 걸친 것 같았다. 너덜너덜한 바지 단은 걷어 올리지 않으면 땅에 질질 끌렸다. 허클베리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날씨가 좋으면 남의 집 현관 계단에서 잠을 잤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빈통에 들어가 잠을 잤다.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었고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다. 누구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거나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필요도 없었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낚시도 하고 헤엄치러 다닐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내키는 대로 언제까지나 놀 수 있었다. 싸움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원하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맨발로 돌아다니고 가을이 와도 늦게까지 신발을 신지 않았다. 씻을 필요도 깨끗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으며 실컷 욕을 해도 상관없었다. 한마디로 허크의 삶은 너무나 근사하게 보였다. 속박과 억압을 받고 사는 세인트 피터즈버그의 점잖은 집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톰은 이 낭망적인 불량자를 큰소리로 불렀다. 안녕 허크벨리. 너도 안녕. 야 이거 어떠냐? 그게 뭔데? 죽은 고양이? 어디 보자. 허크. 야 세상에 진짜 뻣뻣하네. 어디서 났어? 어떤 녀석한테 샀어. 뭘 주고 샀는데? 파란 딱지 한 장이랑 도살장에서 얻은 소 오줌통을 줬지. 파란 딱지는 어디서 났는데? 2주 전에 굴렁쇠 막대기를 주고 벤 로저스한테서 산 거야. 그런데 죽은 고양이는 뭐에 쓰게 허크? 뭐에 쓰다니? 그냥 사마귀를 떼어내는 데 쓰지? 진짜? 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뭔데? 나무 그루터기에 고인 썩은 물이지. 썩은 물? 나 같으면 절대 그 방법은 쓰지 않을 거야. 왜? 해보기는 했어? 아니. 하지만 밥 테너는 해봤다고 하더라. 누가 그래? 밥이 제프 대처에게 말했는데 제프가 조니 베이커에게 말했고 조니는 짐 홀리에스에게, 짐은 벤 로저스에게, 벤은 어떤 검둥이에게 말해 주었다나 봐. 그 검둥이가 나한테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 검둥이만 빼고는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하지만 검둥이 치고 거짓말 안 하는 놈은 본 적이 없어. 밥 테너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나무 그루터기에 고여있는 썩은 물에 손을 푹 담갔대. 낮에? 물론이지. 나무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응 아마 그랬을 거야. 주문은 해왔대? 그건 안 한 것 같던데 잘 모르겠다. 에이 썩은 물로 사마귀를 떼어버린다면서 어떻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었지.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 우선 혼자서 썩은 물에 고여있는 나무가 있는 숲속 한가운데로 가야 해. 그리고 자정 무렵에 나무를 등지고 앉아서 손을 물에 담그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야. 보리옥수수 보리옥수수 인디언 밀가루 썩은 물아 이 사마귀를 삼켜라. 그런 다음 눈을 꼭 감고 재빨리 11걸음 걸어가서 그 자리에서 3바퀴를 돌고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집으로 와야 해. 말을 하면 효험이 없으니까. 이야 정말 그럴듯한 방법 같은데. 하지만 테너는 그렇게 안 했어. 맞아 이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사마귀가 제일 많이 났지. 썩은 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쯤 사마귀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말이야. 난 그런 식으로 손에 난 사마귀를 수천 개도 더 뺏는걸. 난 늘 개구리를 가지고 놀아서 사마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가끔은 콩으로 사마귀를 떼기도 하지만. 그래? 콩도 효과가 있어? 그건 나도 해봤어. 넌 콩을 어떻게 하는데? 콩을 가져다 반으로 자르는 거야. 그러고는 사마귀를 조금 떼어 내 피에 나오게 한 다음
반토막 난콩 한쪽에 피를 묻혀서 땅에 구멍을 파고 묻는 거야. 그것도 금운날 자정. 사거리에서 말이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반쪽을 태워 버리는 거야. 그럼 피가 묻어있는 반쪽이 다른 한쪽을 계속 끌어당기게 되거든. 하지만 나머지 반쪽을 다 버리고 없으니까 대신 사마귀의 피를 빨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순식간에 사마귀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허크. 하지만 땅에 묻을 때 잘 가라, 콩아. 사마귀야 떨어져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러 오지마 하고 말하면 더 좋지. 조 하프도 그렇게 했어. 저는 쿤필 근처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는 아이잖아. 그런데 죽은 고양이로는 사마귀를 어떻게 떼어내는데? 말해봐. 고양이를 가지고 자정 무렵에 묘주로 가는 거야. 아주 사악한 사람이 막 묻힌 곳으로 말이지. 자정이 되면 악마가 나타날 거야. 두셋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소리처럼 귀로 들을 수는 있어. 아니면 서로 주고받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 악마들이 그 사악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갈 때 죽은 고양이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악마는 시체를 따라가고 고양이는 악마를 따라가고 사마귀는 죽은 고양이를 따라가라. 이제 넌 나와 끝이다. 하고 말이지. 그럼 악마들이 사마귀를 떼어간대. 그럴듯하기는 한데 해본 적 있니, 허크? 하긴 아니. 하지만 호킨스 할머니가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호킨스 할머니는 마녀래. 그래, 맞아, 톰. 그 할머니가 마녀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아빠도 홀려 놓았잖아. 아빠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녀가 다가와서 아빠에게 마법을 걸더래. 그래서 아빠가 돌멩이를 집어 던졌대. 잽싸게 피하지 않았으면 아빠가 던진 돌에 맞았을 거야. 그런데 그날 밤 아빠가 술에 취해 자다가 헛간에서 굴러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고. 이야, 정말 끔찍하구나. 그런데 너희 아빠는 어떻게 그 할머니가 마법을 거는 줄 알았대? 우리 아빠는 금방 알겠더래. 아빠 말이 마녀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마법을 걸고 있는 거래. 특히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릴 때는 틀림없대. 마녀들이 중얼거릴 때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는 거라고 하더라. 이야, 허크, 너 죽은 고양이는 언제 시험해 볼 건데? 오늘 밤. 오늘 밤 악마들이 호스 월리어스 영감을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그 영감은 토요일에 묻혔잖아. 토요일 밤에 벌써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야, 무슨 소리야. 악마들의 주문은 밤 12시 전에는 효력이 없어. 그리고 토요일 밤 12시가 지나면 주일이잖아. 악마들이 주일에 어떻게 돌아다니겠냐고 내 생각에는 어림도 없어. 아,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랬겠다. 나도 따라가도 되니? 물론이지. 네가 겁먹지만 않는다면. 겁을 먹어? 무슨 소리야? 그럼 고양이 울음소리로 신호를 보낼래. 그래? 그럼 너도 고양이 울음소리로 답해라. 꼭 지난번에 너 때문에 계속 고양이 소리를 냈더니 헤이즈 아저씨가 돌을 던지면서 망할 놈의 고양이 새끼하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벽돌을 냅다 집어던져 아저씨네 유리창을 깨버렸어.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어. 그날 밤 고양이 울음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 이모가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 하지만 이번에는 꼭 대답할게. 그런데 그게 뭐니? 진드기야. 어디서 났어? 숲에서 뭐하고 바꿀 건데? 나도 몰라. 그런데 이건 팔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해. 하긴 너무 작다. 네 것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 난 이 녀석한테 불만 없어. 이 정도면 만족이야. 채 사방에 널린 게 진드기다. 마음만 먹으면 수천 마리도 잡을 수 있어. 그래? 그럼 직접 잡아봐라. 응? 못 잡을 거라는 건 네가 더 잘 알면서. 이건 의른 놈이야.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진드기라고. 그러지 말고 허크. 내 일을 줄게. 어디 봐. 돔은 종이 뭉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허크베리는 부드러운 눈으로 이를 들여다보았다.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너무 근사했다. 마침내 허크가 말했다. 이거 진짜지. 톰은 윗입술을 치켜 올리고 이가 빠진 곳을 보여주었다.
허크베리가 말했다. 좋아. 바꾸자. 톰은 얼마 전까지 딱정벌레의 감옥이었던 뇌관 상자에 진드기를 넣었다. 두 친구는 둘 다 부자가 된 기분으로 헤어졌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학교 건물이 보이자 톰은 내내 서둘러 달려온 것처럼 발걸음을 재촉했다. 톰은 안으로 들어가자 모자를 옷걸이에 걸고 아주 능숙하고 민첩하게 자기 자리에 가 앉았다. 선생은 널판지로 바닥을 댄 1인용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의 잔잔한 공부 소리를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하지만 톰이 들어오는 소리에 선생은 잠에서 깨고 말았다. 토머스 소여! 누군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정식으로 부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걸 톰은 잘 알고 있었다. 네, 선생님. 이리로 나오너라. 오늘은 왜 또 늦었지? 톰이 얼렁뚱땅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는 순간 얌전하게 두 갈래로 따내린 금발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의 번개를 맞은 듯 몸이 떨리고 톰은 대번에 그 아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옆자리가 교실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학생 쪽 빈 자리라는 것도 알아챘다. 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허클베리 핀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늦었습니다. 선생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선생은 기가 막힌 듯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그쳤다. 학생들은 이 엉뚱한 녀석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하는 눈으로 톰을 쳐다보았다. 선생이 물었다. 뭘 했다고? 오다가 허크베리 핀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늦었다고요. 선생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토머스 소여, 솔직하기는 하다만 이렇게 놀라운 변명은 처음이구나. 가볍게 손바닥 몇 대를 때리고 말 일이 아니야. 윗옷을 벗어라. 선생은 팔이 아플 때까지 계속 때렸다. 회초리 몇 개가 부러져 회초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선생은 다른 벌도 내렸다. 자, 이제 여학생 자리로 가 앉아라.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야. 교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톰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이름도 모르는 여학생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경외감과 놀라운 행운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것이었다. 톰은 소나무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휙 돌리더니 톰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았다. 아이들은 서로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고 윙크를 보내고 쑥덕거리느라 교실이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톰은 가만히 앉아 길고 낮은 책상에 발을 얹고는 책을 읽는 척했다. 차츰 아이들의 관심이 톰에게서 멀어지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톰은 여자아이를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여자아이도 눈치를 채고는 톰을 향해 입을 삐쭉 내밀어 보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앞에 복숭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여자아이는 복숭아를 옆으로 쑥 밀었다. 톰은 살며시 복숭아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여자아이는 또다시 복숭아를 밀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매몰찬 모습이었다. 톰은 참을성 있게 복숭아를 다시 갖다 놓았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톰은 석판에 이렇게 썼다. 제발 받아줘. 난 아주 많아. 여자아이는 이글을 희끗 보더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톰은 왼손으로 석판을 가린 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여자아이는 못 본 척했다. 하지만 본능적인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톰의 그림을 힐끔거렸다.
톰은 계속 그림만 그렸다. 여자아이는 또다시 슬쩍 훔쳐보았다. 톰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 주었다. 마침내 여자아이가 포기하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 좀 보여줘. 톰은 지붕 양쪽에 박공이 달려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집 한 채를 그린 그림을 살짝 보여주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그림에 푹 빠져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여자아이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림을 다 그리자 여자아이는 잠시 뚫어져라 그림을 쳐다보다가 다시 속삭였다. 정말 근사하다. 사람도 그려봐. 갑자기 멋진 화가가 된 듯한 톰은 앞뜰에 남자를 하나 그려 넣었다. 마치 기증기처럼 보였는데 집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랗게 그려 놓았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괴물같이 커다란 사람 그림도 좋아했다. 여자아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정말 잘생겼다. 이제 나를 그려봐. 톰은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에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잘록한 몸을 그리고 지푸라기같이 가는 팔다리를 그렸다. 그리고 쫙 펼친 손가락에는 커다란 부채를 쥐어 주었다. 여자아이가 말했다. 정말 근사하다. 나도 그림을 잘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톰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쉬워.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언제? 점심시간에. 넌 점심 먹으러 집에 가니? 네가 남아 있겠다면 나도 학교에서 그냥 남을게. 좋아? 그럼 잘됐다. 그런데 네 이름이 뭐니? 베키 대처. 알겠다. 토머스 소여지? 그건 혼낼 때 부르는 이름이고 보통 때는 그냥 톰이야. 톰이라고 불러줄래? 알았어. 톰은 베키가 보지 못하게 손으로 가리고는 석판에 뭔가를 끼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베키도 이번엔 쭈뼛거리지 않고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다. 톰이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래도 볼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아니, 보고 싶어. 정말이야. 보여줘. 다른 사람한테 말하려고? 아니,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진짜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지? 죽을 때까지? 그럼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니까. 이제 보여줘.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억지로 볼 거야? 그러더니 여자아이는 자그마한 손을 톰의 손 위에 얹은 채 잠시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였다. 톰은 진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척하다가 슬쩍 손을 치워 글자를 보여주었다. 널 사랑해. 어머, 너 짓궂구나. 여자아이는 톰의 손을 매섭게 딱 때리며 얼굴을 붉혔지만 그리 싫은 빛은 아니었다. 바로 그때 뭔가가 톰의 귀를 잡고 위로 끌어당겼다. 톰은 집게 같은 손가락에 귀를 잡힌 채 교실 한가운데를 끌려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혀졌다. 교실 여기저기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생은 톰의 옆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아주 끔찍한 순간이었다. 잠시 뒤 선생이 마침내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톰은 귀가 얼얼했지만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분위기가 차분해지자 톰은 진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읽기 시간에는 실수만 거듭했고 지리 시간에는 호수를 산으로, 산을 강으로, 강을 대륙으로 착각하여 이 세상을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맞춤법 시간에는 갓난아기도 알만한 쉬운 낱말들을 계속 틀려서 꼴찌로 내려가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자랑스럽게 걸고 다녔던 납으로 만든 메달을 내놓아야만 했다. 약혼식, 약혼식. 톰은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잡생각만 많아졌다. 한숨에 한품을 거듭하다 톰은 마침내
공부하기를 포기해버렸다. 점심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날도 드물었던 것 같았다. 2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소리는 마치 벌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같이 영혼을 잠재우는 주문처럼 들렸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로 저 멀리 카티프 언덕에 뿌연 열기의 베일에 감싸인 채 부드러운 초록색 경사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멀리서 보니 군데군데 보랏빛도 띄고 있었다. 새 몇 마리가 날갯짓을 하며 유유히 하늘 높이 날아갔다. 살아있는 것이라곤 잠이 든 젖소 몇 마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톰은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으며 그게 안 되면 그저 이 따분한 시간을 보낼 만한 흥미거리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톰은 별 생각 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았다. 그러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물론 그런 기쁨을 톰이 알 리는 없었지만 톰은 슬며시 뇌관 상자를 꺼냈다. 톰은 진드기를 꺼내 길고 평평한 책상 위에 놓았다. 아마 진드기도 그 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히 웃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진드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려고 하자 톰은 핀으로 진드기가 가려던 방향을 바꾸어 버렸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톰의 절친한 친구도 톰만큼이나 따분해하고 있었다. 이 친구도 이 즐거운 놀이가 반갑기 짝이 없었다. 절친한 친구는 바로 조 하퍼였다. 두 아이는 보통 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토요일마다 벌이는 전쟁 놀이에서는 서로 적이 되어 싸웠다. 조도 옷깃에 꽂아둔 핀을 빼서 포로 훈련에 동참했다. 이 놀이는 점점 재미를 더해갔다. 곧 톰은 이런 식으로 놀면 서로 방해만 되고 둘 다 제대로 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조의 석판을 책상에 놓고 한가운데다 위에서 아래로 줄을 그었다. 톰이 말했다. 자, 이렇게 하자. 진드기가 네 쪽으로 가면 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난 손대지 않을 테니. 하지만 내 쪽으로 오면 다시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좋아, 시작해. 네가 먼저 해. 진드기는 곧 톰에게서 벗어나 경계선을 넘어갔다. 저는 한동안 진드기를 못살게 굴며 가지고 놀았다. 진드기는 다시 도망쳐 선을 넘어갔다. 진드기의 활동 영역은 자주 바뀌었다. 한 아이가 홀딱 정신을 빼앗긴 채 진드기를 괴롭히며 노는 동안 다른 한 아이는 애타는 마음으로 구경만 했다. 두 아이는 석판 위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이 노래에 푹 빠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마침내 행운의 여신이 조의 팔을 들어주는 듯했다. 진드기는 아이들만큼이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사방으로 뛰었다. 그래도 조의 차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톰은 진드기를 만지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조는 핀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톰을 따돌리고 또다시 진드기를 차지했다. 톰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톰은 자기 차례도 아닌데도 핀을 들고 덤벼들었다. 조는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톰, 손대지 마. 조금 움직여 보려고 했을 뿐이야. 조, 그럼 안 되지. 그건 공평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둬. 젠장, 그렇게 많이 만지지도 않았잖아. 내버려 두라니까. 그렇게는 못해. 손대지 마. 지금 내 쪽에 와 있다고. 이것 봐, 조 하퍼. 이 진드기 누구 거지? 누구 것이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쪽으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넌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 진드기는 원래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라고. 갑자기 누군가가 톰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리쳤다. 조도 마찬가지였다. 2분 동안 두 아이의 윗옷에서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학생들은 모두 신이 나서 구경했다.
두 아이는 얼마나 놀이에 열중했는지 교실에 침묵이 흐르고 선생이 살금살금 교실을 가로질러 걸어와 머리 위에 서 있는 것도 몰랐다. 선생은 두 사람이 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불쑥 끼어들어 놀이를 중단시킨 것이다. 드디어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집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 톰은 얼른 베키 대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모자를 쓰고 집에 가는 척해. 모퉁이까지 가서 슬쩍 다른 아이들을 따돌리고 골목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자. 난 반대쪽 길로 갔다가 거기로 갈게. 그래서 베키는 한 무리의 아이들과 가고 톰은 또 다른 무리와 함께 학교를 나섰다. 잠시 뒤 두 사람은 골목길 끝에서 만났다. 학교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다. 두 아이는 석판을 무릎에 놓고 나란히 앉았다. 톰은 베키에게 석피를 지어주고 자기 손으로 베키의 손을 쥔 채 멋진 집을 또 하나 그려냈다. 그림 그리기에 대한 흥미가 식어갈 무렵 두 아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톰은 마냥 즐거웠다. 톰이 말했다. 너 쥐 좋아하니? 아니, 난 쥐라면 딱 질색이야. 나도 그래. 살아있는 놈들은 말이야. 하지만 죽은 놈들은 어때? 줄에 매어서 머리 위로 휙휙 돌릴 수 있는 쥐 말이야. 싫어. 어쨌든 난 쥐는 별로야. 난 껌이 좋아. 아, 맞다. 껌을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나한테 있어. 잠깐 씻게 해줄게. 하지만 돌려줘야 해.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두 아이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껌을 씹었다. 둘은 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대롱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톰이 물었다. 너 서커스 본 적 있니? 응, 아빠가 언젠가 또 데려가 주신다고 하셨어. 말 잘 들으면 말이야. 난 서너 번쯤 봤어. 교회는 서커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서커스에 가면 늘 신나는 일이 벌어지거든. 난 커서 서커스의 광대가 될 거야. 정말? 와, 근사하겠다. 물방울 무늬 옷을 입은 광대가 너무나 귀엽더라. 그래,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돈도 아주 많이 벌잖아. 아마 하루에 1달러는 벌걸. 벤 로저스가 그러더라. 베키, 너 약혼한 적이 있니? 그게 뭔데?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거 말이야. 아니, 하고 싶니?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그저 어떤 남자아이한테 이제 다른 남자아이와 만나지 않겠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키스를 하는 거지. 그게 다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 키스라고. 왜 키스를 해야 하는데? 아, 그야 뭐 너도 알잖아. 그게 말이지. 다들 언제나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응,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내가 석판에 썼던 말 기억하지? 응, 뭐라고 썼지? 내 입으로는 말 못해. 내가 말해줄게. 응, 그래. 다음에. 아니, 지금 말고 내일. 아니야, 안 돼. 지금 제발 백기 귓속말로 할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말할게. 백기는 망설였다. 대답이 없자 톰은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톰은 베끼 허리에 발을 두르고 입에 베끼의 귀에 가까이 대고는 나지막히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자, 이제 너도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똑같이. 베끼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그럼 고개를 저리 돌려 안 보이게. 그럼 할게.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말하지 않을 거지, 톰. 절대 말하지 않을 거지. 그렇지? 그럼 물론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자, 베키. 톰은 고개를 돌렸다. 베키는 수줍은 듯 허리를 숙이고는 톰의 곱슬머리가 휘날릴 정도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그러고는 후닥닥 일어나 책상과 의자 사이로 도망쳤다. 톰은 베키를 쫓아갔다. 마침내 한쪽 구석에 멈춰선 베키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베키 이제 다 끝났어. 겁먹을 거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제발 베키. 톰은 그렇게 말하고는 앞치마를 잡고 있던 베키의 손을 잡았다. 얼마 있다가 베키는 버티기를 포기하고 손을 떨어뜨렸다.
베키는 옥신각신 하느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베키는 얼굴을 들고 자, 베키, 너도 알겠지만 이제부터 넌 나만 사랑해야 해.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무슨 일 있어도 죽어도 결혼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 톰. 난 너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 말고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 말고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 거다. 물론이지. 그리고 또 있어. 우린 언제나 학교도 같이 가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야. 물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말이야. 파티에 갈 때도 넌 나랑 난 너랑 가야 해. 약혼을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말 근사해. 난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재미있는데. 나랑 에이미는 순간 베키의 눈이 휘둥그레지자 톰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톰은 말을 뚝 그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머 톰, 그럼 약혼한 애가 또 있었다는 말이구나. 베키는 울기 시작했다. 톰이 달랬다. 울지마 베키. 난 이제 에이미한테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아니, 넌 관심 있어. 난 네가 아직도 그 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아. 톰은 발로 베키 하지만 베키는 톰을 밀어내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계속 울었다. 톰은 다정하게 말을 걸며 살살 달래려고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자존심이 몹시 상한 톰은 터벅터벅 밖으로 걸어 나갔다. 톰은 한동안 불편한 마음으로 서성거리다가 이따금씩 문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베키가 후회하고 자기를 찾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베키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베키를 달래기 위해 들어가려니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톰은 용기를 내어 다시 들어갔다. 베키는 여전히 구석에 서서 벽을 바라보며 훌쩍거리고 있었다. 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톰은 베키에게로 다가갔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톰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베키, 난 너 말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대답이 없었다. 베키는 훌쩍거리기만 했다. 베키. 톰은 베키를 애절하게 불렀다. 베키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도 베키는 훌쩍훌쩍 울기만 했다. 톰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꺼냈다. 날외 철제 장식 받침에 달려있던 노쇠 손잡이였다. 톰은 손잡이를 베키가 볼 수 있게 앞으로 내밀었다. 베키, 이거 너 가질래? 베키는 손잡이를 손으로 뚝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베키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한 톰은 교실을 나와서 언덕을 넘어 멀리 가버렸다. 그날 톰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베키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베키는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톰은 보이지 않았다. 놀이터에도 가보았지만 톰은 거기에도 없었다. 베키는 큰 소리로 톰을 불러보았다. 톰, 톰. 베키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베키는 외롭게 홀로 학교에 남겨졌다. 베키는 주저앉아 울면서 자신을 원망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베키는 슬픔과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어야 했다. 그리고 슬픔을 나눌 친구 하나 없는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채 한없이 길고 고통스러운 오후를 보내야만 했다. 끝.